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허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왜 전부 뒤에 앉아 계세요?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인플로이 미팅을 하면은 뒤부터 차오거든. 그럼 저는 제일 먼저 이제 작년에 정리부터 해야 돼요. 조금 앞으로 나오시지. 괜찮아요? 오케이. 저기 서울대도 뭐 다른 데는 마찬가지야. 어디 가나 하면 제일 앞줄 비어 있고.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제가 여기를 오늘 4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사과 세미나였죠. 그 사과 세미나에서 지난번에는 뭐 벤처 스타트업을 하는 걸 좀 해보자 해서 저한테 부탁받아서 제가 창업했던 말씀도 드리고, 그전에는 또 시스템 반도체를 쭉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관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러는데, 이제 좀 경험했던 걸 얘기를 좀 하는 건 어떠냐 해서, 마침 제가 최근에 누가 부탁한 게 있어서 제 경험을 조금 뭐 정리해서 한번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걸 써서 여러분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학원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학원생. 대학원생. 그래요. 학부생은? 나머지는 다 학부입니까? 학부 4학년 학생. 학부 4학년 학생?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곧 뭐 대학원 올라가든지 또 내년에 졸업해서 사회로 나가든지 이제 하시겠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커리어를 쭉 디벨롭해서 나가야 될 테니까, 이제 제가 있는 이 반도체는 좀 얼만큼 매력적인 분야인가, 이걸 뭐 평생 해서 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저는 이걸 이제 평생 동안 했어요. 아직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 볼까요? 이게 어디 보고 이게 쏴야 되죠? 여기 보고 쏴야 됩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 꺼져 있나 봐요. 꺼져 있어요? 됐습니까? 네. 되도록이면 이쪽 보고. 이쪽 보고. 그럼 저쪽에서 얘기한 게 나은가요? 네. 마찬가지입니까? 예. 자, 제가 이거 할 때는 이쪽 보고 해야겠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막 가네. 이게 예. 오케이. 일단 말이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학부에 계시니까 이 반도체 쪽의 기술은 어떤가? 또 우리 전기전자공학부니까 말이죠. 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술이 발전할 때에 어디서 뭘 좀 했었나 하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경험했던 이제 그 도전과 혁신, 뭐 경험을 했던 걸 이제 이렇게 좋게 한번 붙여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는 이 반도체 산업의 환경, 이 분야에 진출해서 나갈 때 앞으로 어떤 그 미래가 있겠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가요, 역사가 75년이 됐어요. 트랜지스터가 나온 지. 그 다음에 끊임없는 도전과 이제 반복이 계속돼서 이제 지금 오늘날의 그 기술과 산업으로 발전해 있는데, 이게 10년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산업이 발전한 거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석기 시대 이후에 석기 시대 이제 그 다음에 철을 쓰고 그렇게 도구로 오다가 우리가 전기기관이 나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때는 이제 클래시컬 메케닉스에 의한 이제 기계공학이 뭐 엄청 주를 이루다가 이제 결국은 전자공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때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분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만큼 기회도 많고, 그죠? 또 재미있는 것도 많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산업의 규모의 경제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생산 팹을 하나 지을 때 1억 불이면 충분히 하나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죠. 뭐 $20 빌리언 해야 제일 앞서가는 공장을 하나 짓기 때문에
엔트리 배리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산업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으로 나누어지면서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걸 베이스로 또 시작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창업을 할 수 있고 대기업이 크게 투자해서 하는 게 이런 게 다 같이 공존하는 분야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그 상당한 새로운 오퍼튜니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TV나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기 몇 년생이죠 지금? 여기 저쪽에 학생은 몇 년생입니까? 58년? 98년? 그 태어날 때, 저 태어났으면 모르지. 국민학교 갈 때 저 TV들 다 무슨 TV를 봤어요? 이게 진공관으로 된 TV를 본 거야? 아니면은 뭐 LCD TV를 본 거야? 글쎄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튜브를 써서 했는데, 그때는 뭐 일본이 꽉 잡고 있었죠. 이 아날로그 시대 가전에서는. 이게 디지털 가전 넘어가면서 이제 한국이 이걸 재빨리 움직이면서 세계 가전 산업도 이제 우리가 리드하게 되고, 이게 하나의 뭐 대표적인 예인데,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상당한 우리의 전자 산업이 발전하고,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산업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 모든 소사이어티가 확 바뀌어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AI가 기반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간단히 한번 보죠.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지금 우리 모든 정보혁명 앞으로 가면서 더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하면은. 네, 이제 그 시작점이 이제 발원이죠. 그 발원인데, 47년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처음으로 생기고, 이거는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제 태어나고 나서 좀 있다가 MOS 트랜지스터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 한국분 강대현 박사님이 벨랩에서 이 MOS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는 핵심의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분이,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6.25 전쟁 되고 나서 후에 고등학교 때 미국 유학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학 다니시고 박사하시고 노벨상 받을 분이죠. 이 MOS라는 게 나와서 이 MOS를 기반으로 그 플래너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웨이퍼 평평한데 드레인 게이트, 드레인 소스 게이트를 하나로 이렇게 평평한 데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 반도체 공정 방법을 써서 트랜지스터 디바이스를 만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아주 양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베이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디바이스를 이제 계속 옆에다가 더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시켜가지고 IC화 하는 거죠. 많은 디바이스를 하나의 그 웨이퍼 상에다가 이제 설계해서 더 복잡한 기능을 넣게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요사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그 LSI IC의 베이스가 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1960년에 이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개의 칩 안에다가 집적하게 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보시면은 좀 복잡한데, 그래서 내가 앞에 앉으시라고 그랬다고, 뒤에 앉지 말고. 저기 이거 보입니까, 글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보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죠. 이게 시장 사이즈예요. 1994년에는 한 100 빌리언 달러. 그래서 지금 한 500 빌리언 달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200대 1로 계산하면 한 600조 원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한 1000조 이상의 시장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몇 개, 이게 레이저가 안 나오네요. 나온다고 그러더니.
이 서울대학교 이것들 이 디바이스들이 좀 전기 정보공학부인데 요겁니까? 잘못 눌렀군요. 미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아까 설명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1971 요때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전자과에 들어왔습니다. 요때 이제 뭐가 있었냐 하면은 IC가 생겨가지고 그 인테그레이션을 올리면서 이제 CMOS 서킷들이가 나와서 그때 처음으로 DRAM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bit CPU 인텔에서 나오고 74년에 제가 이제 전자과 졸업하고 카이스트 이외로 갔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카이스트 들어가니까 뭐 그때 일렉트로닉스라는 잡지에 인텔에서 8bit MCU를 개발했다고 막 야단 나서 세상이 이제 바뀐다고.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CPU가 아무데고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8bit CPU가 74년에 나왔고 제가 졸업하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요 8080 요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도 짜고 뭐 시스템도 만들고 또 컴퓨터 개발한다고 뭐 껍죽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제 요 VLSI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이제 요때까지는 이제 어떤 서브 펑션들을 칩에 넣었는데 시스템 전체를 반도체 칩 하나에 넣자 하는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요게 이제 천지개벽의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공정이 뭐 350, 100, 0.18 마이크로 뭐 해서 지금은 쭉 해서 뭐 10 나노미터, 뭐 5, 2 나노미터까지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때까지는 지금 얘기하는 시모스 스트럭처로 그냥 쭉 이렇게 스케일 다운 된 겁니다. 그냥 공정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이퀴먼트가 발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맞춰가지고 이제 디바이스들이 CPU, 인텔의 CPU 디바이스들이 쭉 이렇게 이제 고성능으로 올라오고 지금은 이제 이게 GPU 해서 AI 프로세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64 원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당시만 해도 그때 스탠포드에 제가 갔을 때 마인들 교수 학생이 논문을 하나 썼어요. PhD 논문을. 그 D램의 덴시티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그래서 그 친구가 128메가밖에 안 간다고 128메가에서 PhD를 받고 나갔다고 마인들 교수한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리밋이 있는 걸 계속 이제 깨가면서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정말 반도체라는 게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테그레이션을 프로세서 쪽에 넣어서 AP로 해서 2G, 3G, 4G, 5G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컨슈머 쪽이 가는데 제가 이제 요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일을 시작 76년이고 유학을 가고 그때부터 일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제가 이 반도체가 발전하는 이 시기에 운이 좋았죠. 엄청 아주 인더스트리가 밑에서 올라올 때 들어가서 그 재미를 이제 다 본 경우고 지금 뭐 엄청 발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네? 근데 뭐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또 발전해야 될 길이 얼마든지 지금 나와 있고 또 베이스는 이미 얼마나 좋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은 혁신의 경험은 미국서 요 VLSI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삼성에 다시 제가 이제 그 임원으로 들어와서 그 개발 센터를 맡아서 우리가 리스크 CPU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제 개발하는 작업을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제가 이제 그 하이닉스 현대 하이닉스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본부장을 할 때 CIS를 처음으로 우리가 개발했어요. 여러분 그 카메라에 그 스마트폰 보면은 카메라 있죠. 그 CIS. 그 CIS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우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반도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실리콘 마이터스의 파워 매니지먼트 IC는 85년에
SD 마이크로에서 그 당시에 트랜지스터하고 CMOS하고 DMOS 해가지고 일반 로직에다가 이 파워, 볼테이지가 큰 파워를 같이 이렇게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이 복합된 공정을 처음으로 SD 마이크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발전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 회사는 요 BCD 공정을 써서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IC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흘러가는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니까 이 커브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발전하는 과정에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하고 한편으로는 운이 좋았다. 예. 그래서 이 발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그 무어슬로죠. 무어슬로는 22년에 2배씩 뭐 덴시티가 올라가든 컴퓨테이션 파워 올라가든 이게 그럼 결국 이게 익스포넨셜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충실히 최근까지 이 무어슬로를 따라서 메모리나 프로세서나 다 발전해 왔다. 그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발전을 하는데 여러분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사실은 한국에서 했습니다. 뭐 삼성, 지금 삼성도 뭐 거기 핵심 인력들이 다 여러분의 선배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도 많이 흩어져 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공대 전자과나 또 저기 뭐 관련된 화학, 뭐 재료, 요사이 이 선배들이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 직원이 하나 이렇게 저한테 만들어 줬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 여기하고 카이스트에서는, 여기 뭐 서울대 다닐 때는 우리 때는 참 교수님들도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했어.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데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휴학이 심했어요.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계속 휴학을 하고 이러니까, 한 번은 최규근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셨죠. 그때 그 자동 제어 가르치시는 분이 이제 4학년 때 이걸 하셨어요. 야, 이거 뭐 텍스트북을 하나 고르면은 한 학기에 다 이걸 끝낼 수가 없다. 텍스트가 챕터가 10개면은 한 서너 개 가다가 그냥 휴교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야, 우리 까꿀 한번 해보자. 챕터 10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챕터 10을 하면은 그 앞에 걸 읽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문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역시 챕터 까꿀로 한 40% 하고 이제 스탑이 됐는데 덕분에 우리가 책 한 권은 다 뗐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 당시는 우리가 그렇게 융통성을 많이 부렸지. 그리고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 가가지고서는 재미있는 게 말이죠. 여름에 이제 키스트라고 있어요. 키스트 지금도 있죠. 그 집적회로 연구소에서 칼라 TV를 하는데 제 지도 교수님, 박성배 교수님이 저하고 제 송문석 박사하고 뭐 해서 그 당시에 학생이었지. 그 연구소에 서머 인턴을 보냈어요. 1학년 때. 그래 갔더니 이제 하나씩 뭐 설계하라고 주는데 저는 받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그 트랜스포머에 써서 이렇게 감아서 파워가 크면 엄청 부피가 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스위칭 레귤레이터로 해서 이게 프리퀀시를 올려가지고 PWM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 페라이트 코어를 써서 굉장히 적은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칼라 TV는 그때 옛날 칼라 TV는 이 CRT 튜브가 굉장히 파워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멘스에서 그 처음 만든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주면서 야, 너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름에 한 달 실습하면서 뭐 빡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운 거죠. PWM도 배우고 스위칭 레귤레이터로 배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내버렸는데 사람이 말이야, 이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회사 창업할 때 말이죠. 이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컨버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죠? 뭘 하든지 쭉,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타입인데
쭉 하시면은 다 그게 쓰임새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는 제가 그때 이제 재밌는 얘기가 제가 갔을 때는 삼성전자 작아가지고 이제 컨센트라고 알죠? 야전 건물. 거기다가 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실험실을 입고 있는데 그때가 76년이죠. 그 76년에 가서 한 6달 지나니까 그때 강중구 사장님께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야, 우리도 저 미니 컴퓨터라는 걸 해보자. TV, 그 당시에 TV 겨우 만들어서 팔 때예요. 냉장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메인프레임 다음에 미니 컴퓨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PC가 나왔는데, 이 미니 컴퓨터라는 건 좀 작으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야, 너 좀 사람들 줄 테니까 개발을 해봐라. 이거 우리가 뭐 알아야 하죠.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덕분에서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또 모를 때는 용감해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아.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우리가 그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CPU를 만들려면은 그 인스트럭션을 디파인을 하고 이제 하드웨어로 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미리 만들어진 CPU에다가 우리가 굉장히 로우 레벨 이 프로그램으로다가 인스트럭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서 그때 전자쇼에 내고, 저는 이제 그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에 저는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실력이 없으면 제대로 못 하겠구나. 네? 의욕만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간 큰 동기도 가서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스탠포드에 가가지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많이 들었어요.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빌드한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거기 갔을 때 저 스칼라십을 준 분이 제 아래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를 해준 더튼 교수님인데, 그 VLSI 프로그램이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이제 느꼈죠.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이 얘기를 제가 살면서 참 큰 세상의 흐름이 바뀔 때 한번 있었던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반도체가, 이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로직 쪽이 발전하는데 큰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걸 끝내고 삼성에서 이제 리스크 CPU 개발을 제가 주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뭘 했냐면은 우리가 또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휴렛 패카드라고 그때 아주 잘 나가던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쭈그러들었는데, 그 미니 컴퓨터 쪽을 제일 잘하던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HP에서 기술을 전부 우리가 라이선싱 받고 해서 이제 조인트리 개발을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게 뭐 엄청 기술을 갖고 와야 되니까 뭐 아주 바닥 기술부터 저 위에 소프트웨어 기술까지를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 위에 있는 분이랑 해서 그걸 전부 다 이제 라이선싱을 해야 돼서, 소위 말해서 얼라이언스, 그때 아주 유행하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이엔드를 하고 삼성은 반도체를 그 당시에 좀 하니까 반도체 능력을 이용해서 로엔드를 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CMOS 26라고 0.35 마이크로짜리 로직 공정을 처음으로 그 라이선싱해서 삼성 기업에다 갖다 심었어요. 그게 한국의 첫 번째 제대로 된 로직 공정이죠. 0.35.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아키텍처 라이선스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때는 그 큰 회사들 간에 니고시에이션하고 계약서 만들고 뭐 반은 변호사들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5년 뒹굴었는데, 이때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폭도 넓어지고 많이 배우고, 나중에 제가 이제 뭐 본부장을 맡거나 사업을 맡거나 할 때 그 베이스를 저는 이제 삼성에서 참 많은 걸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가다가요, 개발하고 이러다가 이런 옆에 좀 폭을 넓히는 기회가 오면은 그걸 하시라고요.
그게 이제 또 본인의 이 폭을 넓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에서 많은 걸 경험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개발에 성공하고 잘 했는데 이제 또 너무 우리 모델이 좋으면은 얼라이언스를 할 때 잘 안 돼요. 서로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길게 가지는 못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하이닉스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본부를 맡아서 이제 그때 이제 마침 그 LG랑 현대가 이렇게 합병을 해서 이제 현대 쪽에서 다 인수를 했죠. 그래서 그 메모리 말고 이제 비메모리,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제가 그 본부장을 맡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성공한 게 요 CIS 개발이라는 게 있고, 또 아날로그 IDM 파운드리 마드를 처음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한국의 뭐 동부 이런 데서 이와 같은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 당시는 뭐 합병했을 때 한 2억 3천만 불인데 제가 한 4, 5년에 한 $1 빌리언 키웠고, 이제 그래서 그때가 하이닉스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회사가 거의 망할 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본부를 매각을 하고 한 $1 빌리언 매각하고 이제 메모리 쪽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분리한 게 이제 요 메가나 칩인데, 이때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를 제가 이제 미국서 동원해 가지고 이제 매각을 성공시키고 제가 이제 요 회사 대표이사를 했는데, 요걸 하고 할 때 제가 사실은 여기서 얻은 경험을 많이 잘 썼죠. 네고시에이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2년 이제 이걸 해놓고 나와서 이제 제가 창업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 매니지먼트 IC 쪽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중요한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지금 반도체 쪽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은 한 몇 분 돼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반도체 쪽으로. 그러면 반도체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 반도체 쪽에, 예? 전공은 없고요. 예. 근데 주로 자기가 들은 과목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과목을 많은 학생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내 이걸 좀 강의를 듣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좀 전향할 생각도 있다, 이런 분이 좀 나오면 좋겠네.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스탠포드에서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은요 서울대학교에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교수님 수가 많지를 않았어요. 그죠? 서울대 특히 카시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만들어 가야 될 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탠포드에 가서 이제 내 지도 교수님이 더튼 교수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VLSI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세상 바꾸는 건 이렇게 해서 바꾸는구나. 첫째, 이건 이제 달파라고, 그죠? 미국에서 그 연구 자금을 많이 지원해주는 국방부 산하의 기관인데, 미국은 크게 연구 자금이 달파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미, ARO, 아미 리서치 오피스, 그 다음에 에어포스, 네이비, 그렇게 해서 국방부 쪽에서 4개의 큰 이 연구 자금들이 나옵니다. 선행 연구를 많이 하죠. 이제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군대를 앞을 내다볼 때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되겠냐, 굉장히 담대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이제 그런 걸 미국의 그 주요 연구 중심 대학들이 이제 몰아가고, 또 다른 연구기관들도 있죠. 그리고 NSF가 있기는 있는데 보통 이 국방부 쪽에서 많은 연구 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시스템을 통째로 이 반도체 칩 안에 넣자라는 게 이제 이 목표예요. 그렇게 하면은 경량화도 할 수 있고 스피드도 빨라지고 릴라이빌리티 올리고 하면서 군의 장비를 크게 얻어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공정도 올리고 뭐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이럴 때는 주로 하게 브레이크스루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칩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얹으려고 할 때 제조할 수 있는 프로세스 쪽은 많이 발전을 한다. 그러면 시스템을 어떻게 칩 안에 넣도록 설계를 할 건가? 그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컴플렉시티예요. 이게 복잡한 걸 어떻게 할 거냐, 복잡한 걸. 근데 재밌는 게 그때 이 미드 앤 카네이라는 칼텍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이분들이 책을 써가지고 처음으로 나오는 이제 우리가 첫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커요, 거기. 강의를 듣는데 내 들어가 보니까 꽉 찼어. 꽉 찼는데 여기 뭐 우리 교수님도 들어오고 뭐 대학원생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 거야. 근데 보면은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이런 컴퓨터나 이간 산업뿐만 아니라 통신하는 분, 뭐 특히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쪽에서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인포메이션 이쪽은 커뮤니케이션 인포메이션 쪽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하면은 너무 벌크해서 쓸 수가 없어요. 비싸지, 굉장히 비싸지. 그 시스템을 만들면 칩으로 하면 싸지거든. 칩으로 하면 싸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어떻게 칩으로 만들 건가 해서 다 들어와가지고 듣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그게 익사이트해요. 그래서 그 책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겁니다. 이 컴플렉시티를 어떻게 핸들할 건가. 그게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앱스트랙션이에요. 그 두 번째가 하이어라키. 근데 이건 사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 전에 했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저는 보고 이렇게 이 그레이터다 한 게 이 앱스트랙션이요. 그전에는 칩을 설계하려면은 내가 디바이스를 알아야 돼요. 디바이스를 알아가지고 이제 그 일렉트론이 어떻게 흐르고 디바이스 사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연결하고 해서 칩을 설계를 했거든.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로직 칩이죠. 이건 그 디바이스하고 디자인하고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틱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서 내가 디바이스의 일렉트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디테일을 몰라도 펑셔널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금 운전하시죠? 운전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하시지. 그 운전할 때 옛날에 우리 운전할 때는요, 그 오토가 없을 때는 스틱으로 했어요. 그 스틱으로 이렇게 운전해 보신 분 있나? 요새는 뭐 비싼 스포츠카도 이거 안 쓰죠. 그게 뭐냐면은 엔진을 이제 바퀴로 보내는 그 트랜스미션이 있잖아. 그 트랜스미션이 이제 자꾸 기어 이게 레이쇼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빨라지면서 그때 옛날에 클러치라고 해서 클러치를 꾹 밟으면은 이게 떨어져요. 그때 얼른 기아를 변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트리키해. 잘못하면 차가 막 덜컹덜컹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운전을 할 때 그걸 스무드하게 할 때 상당히 이렇게 숙련된 스킬이 필요한 거야. 옛날에.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금방 났는데 지금은 뭐예요? 다 오토 아닙니까? 밟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 지금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 칩을 누구나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로직 칩이죠. 할 수 있도록 이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는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응? 그 다음에는 이제 복잡한 건 어떻게 했냐 하면은 뭐 디바이드 컨커도 있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게 앱스트랙션 레벨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한 가지잖아요. 우리 컴퓨터 할 때 옛날에는 그 인스트럭션 베이스로 어셈블러를 짜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CPU 돌아가는 걸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다가 이제 컴파일러가 나오니까 이제 랭귀지가 나와서 뭐 C 쓰고 뭐 쓰고 요새는 이제 훨씬 더 하이 레벨로 하죠. 이제 그 개념이 이쪽에도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나올 때는 아직도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도 없고 그저 파스칼 정도가 있을 때입니다. C도 나오기 전이고. 그래서 이렇게 컴플렉시티를 매니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비로소 이제 시스템을 넣을 수 있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밑에 그 디바이스부터 그죠? 레이아웃하고 보통 회로 가지고 하던데 게이트 뭐 RTA 알고리즘 해서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나오면은 이렇게 레벨 투 레벨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면서 칩을 만들어 가는데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잡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고치기도 힘들고 디벅도 힘들고 또 이터레이션을 많이 해야 해서 성공의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지금은 이게 이제 EDA 툴이라고 그래서 자동화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잘 하면은 거의 뭐 동작되는 칩이 나오니까 개발 속도도 빠르고, 오늘날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뭐 AP를 사용한 스마트폰도 있고, 뭐 AI 칩들도 나오고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정말 우리 인류의 엄청나게 큰 이 뭐라고 그럴까? 저는 이제 이 사람 노벨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게 있었고,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뭐 이렇게 프로젝트들 있으면 여기 일하고 저기 일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뭐 금방 가는데 이제 졸업은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스탠포드는 그 당시에 좀 이론적인 게 없으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회로 설계해서 졸업하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는. 근데 버클리에서는 이제 회로 가지고 졸업을 하죠, PhD 받고. 근데 스탠포드는 수학이 들어가야 돼, 수학이. 그래서 그 놈 주피라고 이제 저하고 같이 있던 친구인데, 그 밉스 칩을 다 CPU 설계를 하고 나서도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타이밍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걸 알고리즘을 만들고 뭐 수식을 쓰고 해가지고 겨우 졸업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뭘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칩 디자인도 소프트웨어처럼 위에서 뭐 좀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틀리지 않고 바로 하는 방법 없냐 해서 이제 이걸 하면 리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랭귀지를 어떻게 만들면 될 건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그 각 케이스별로 다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수학 공식 티어럼 프루빙 하듯이 한꺼번에 쫙 해서 풀 수 없나. 이제 제 위에 또 다른 지도 교수님이 그 AI 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티어럼 프루빙으로 시뮬레이션을 대신하는 걸 가지고 이제 제가 겨우 논문 쓰고 말이죠. 이제 우리 선생님이랑 내고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이걸 하면서 이제 좋죠. 뭐 한 번에 이렇게 쓱 티어럼 프루빙 하듯이 쓱 해서 뭐 우리 수학 플러스 쫙 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해보니까 여기는 그 시뮬레이션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컨디셔널 스플릿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막 복잡해지면은 NP, non 폴리노미알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못하죠. 근데 요사이는 컴퓨테이션 파워가 좋아서 할 수 있어요, 요사이는. 그러니까 AI가 그 80년대는 이게 매트매티컬리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리밋이 걸렸는데요. 그 뒤에 이제 이 VLSI, 이 SOC가 VLSI 프로그램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프로세서가 이제 아주 강력해지고 이제 쉽게 이제 어빌러블 하니까 요새는 이제 방법이 이제 머신러닝으로 다 바뀐 거죠. 빅데이터 머신러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AI에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활기를 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90년대에 AI 한참 하다가 푹 주저앉았다고. 근데 최근에 이제 모 회사가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그 프루빙 테크닉을 바꿔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제 커머셜라이즈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여튼 이것도 뭐 잘해보면은 좀 해볼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6시까지죠? 질의응답 하시면 55분 정도. 50분 끝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뭐 리스크 개발했던 건 넘기고요. 하이닉스에서 그 CIS 했던 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CIS는 뭐 지금 삼성 반도체가 엄청 잘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합병하고 나서 뭘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건가, 이제 하이닉스 있을 때 보니까 제가 이제 양쪽 쓸만한 거는 하고 못하는 거는 이제 정리하고 뭐 이렇게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되는데, LG에서는 그 CCD를 하고 있고요.
현대 이쪽에는 CIS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게 초기인데 그 CIS라는 것은 CMOS로다가 이제 포토 다이오드의 그 빛을 받아서 이제 포톤을 받아서 일렉트론이 조금 생기면은 노이즈 환경에서 이제 그걸 잘 걸러내서 증폭하고 아이스페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제가 보니까 쭉쭉 뭐 색깔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 사람을 찍었는데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CCD는 그 당시는 좋았죠. 왜냐하면 일본이 앞서가고 우리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에 다 CCD를 썼거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늦게 시작하니까 그 CCD 써봐야 일본 회사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근데 저는 그 CIS, 난 CMOS에 대해서는 항상 CMOS를 빌리브해요. 왜냐면 CMOS라는 것은 그 기능을 다른 기능을 더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고 또 가격을 굉장히 싸게 할 수가 있어요. 1도만 올리면은. 그래서 이건 CIS로 해야겠다 해서 그때 제가 그냥 다 정리하고 이것만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제가 미국서 그 전에 했던 그 프로그램제를 도입을 했어요. 공정에다가 뭐 회로, 응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걸 다 푸트게더 해가지고 프로그램제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니까 이론적인 규명이 약하니까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은 브루트 포스 메소드가 스플리트거든. 스플릿은 케이스별로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팹을 해가면서 이제 좋은 걸 골라서 가는 건데 이제 그 방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카메라에 쓴 게 BGA인데 그건 이제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퀄리티가 좋았죠. 그래서 그때 우리 하이닉스랑 유럽의 필립스, 미국의 옴니비전 세 회사가 이제 리더 해가지고 삼성 카메라 폰이 올라올 때 전량 우리가 공급을 해서 이게 돈을 엄청 벌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 프로세스를 0.35 마이크론인데 그 메모리 팹을 썼는데 그때 그 0.53는 메모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 보는 구조였어요. 올드 팹이 돼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돈을 왕창 버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러는 거죠. 야, 메모리에서는 막 적자 보는데 우리는 돈을 버니까 야, 그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괜찮을 수 있구나. 응? 괜찮을 수 있구나 해서 좀 시스템 반도체에 보는 눈을 좀 바꾼 경우인데 이제 그 뒤에 삼성에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삼성이 아주 잘하죠. 제 떠나고 나서는 또 제 후임자가 이걸 또 별로 신경을 안 썼어. 네. 오케이.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뭐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간단히 저 실리콘 마이터스라고 이게 이제 제가 뭐 한 것 중에 제일 제 스스로 잘한 것 같다. 좋은 결과는 더 기다려 봐야 되지만 제가 창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55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파워 애널로그 분야인데 왜 요걸 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런 SOC도 잘하고 메모리는 물론 잘하고 다 좋았지만은 이 분야가 굉장히 없었어요. 취약하고 또 삼성에서도 하려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야로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건 전원 관리 집적 회로 반도체인데 요건 그때까지도 미국의 TI라든지 유럽의 ST 마이크로 맥심 이런 전통적인 회사들이 꽉 잡고 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작은 이제 디스플레이 LCD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도 하고 차례차례 올라갔는데 지난 12월 4일 수출의 날에 우리가 3억 달러 수출의 탑을 받았어요. 받고 지금까지 한 56억 개 공급하고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잘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LCD, OLED 아시죠? 들어가는 거 오토모티브 쪽으로 지금 상당히 우리가 포지션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은 스마트폰은 삼성, 오포 다 우리 고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올레드 쪽
그다음에 랩탑, 포터블, TV, 자동차용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했던 도전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요건 우리가 이제 집적도를 이렇게 올리면은 아날로그는 이제 우리 로직하고 달리 이 컴플렉시티가 올라가면서 이게 앱스트랙션 레벨이 있어서 시뮬레이션이 안 되고 다 로우 레벨로 해야 돼요. 로우 레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리얼타임 1초 시뮬레이션 하면 우리가 한 2주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다 하지 못하고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판단을 해야 돼요.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좀 업력이 필요하고 경험이 축적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잘 해놓으면은 그냥 쉽게 또 되는 분야가 아니라서 좀 이렇게 좀 프로텍션이 되지 잘하면은. 예. 그리고 이게요 이렇게 이렇게 마지널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마지널 한다는 뜻 알죠? 그게 환경에 따라서 또 페일도 일어나고 아주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그 대신에 잘하면은 프로텍션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로 볼 때는 처음에 이제 LCD 쪽을 해서 그 당시 미국의 TI, 맥심, 인터실, ST 마이크를 차례로 다 밀어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 이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해외로 나가 있고 OLED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OLED는 여러분 그 삼성 스마트폰 쓰면 OLED잖아요. 그죠? 거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레귤레이션이 좋아서 이게 플리커링 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폰을 쓸 때 이제 다른 쪽에 전원을 땡기고 하잖아. 그래도 이게 아주 스테이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공급하는 회사는 삼성인 경우에는 우리 회사랑 삼성 LSI 두 회사 우리가 거의 더 많이 공급하죠. 그래서 이게 TI, ST 두 회사가 하던 걸 이제 저희가 다 밀어냈고 우리가 할 때마다 이 당시 미국 회사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회사 사겠다고. 그다음에 IPM 요것은 이제 삼성 스마트폰에 맥심이 다 하던 걸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한 150핀이 되는 굉장히 복잡한 기능이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돼서 SoC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아날로그 SoC.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피해저 하다가 실패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고 차저 해서 또 요사이 우리 아주 짧은 시간에 차징하는 거, 퓨얼 게이징 하는 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여기에 한 15년 이제 해서 우리가 업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우리도 좋은 사람 더 모아야 되니까 광고판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시야를 만든 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는 IC 디자인은 이게 단순 엔지니어링이라 이 아트 같아요. 아트라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위에 있는 게 아트잖아. 경험이나 인투이션이나. 그래서 이쪽을 하시면은 오래 하면 할수록 그 몸값이 올라갑니다. 우리 회사도 그 주요 키 디자인들은 다 40대예요. 그래서 이 분야도 상당히 여러분이 관심 갖고 하시면은 이 커리어가 아주 길 수 있는 분야다 보시면 되고요.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지난번에 오신 분들도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2030년 가면서 1 트릴리언, 그러니까 1000조가 넘는 걸로 봅니다. 과거 얼마 동안은 앞으로 반도체가 성장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기차가 앞으로 몽졸이다 그 반도체 덩어리거든. 전기차, 홍 교수님 하시는. 그 다음에 지금 AI로 들어가면서 클라우드다, AI 디바이스, 엣지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엄청나게 쓰이고 지금 VR, AR 해서 이게 전부가 이제 반도체 덩어리를 보시면 됩니다. IoT부터 해서 여기에 또 다 그 파워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이제 오퍼튜니티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좋은 쪽이다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체는 미국이 한 50%, 한국이 19.7%예요. 그죠? 메모리는 절대적으로 한국이 강국이죠. D램은 75% 우리가 갖고 있고,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약한데 이거 이제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저 메모리 강국인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반도체는 정말 종합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 분야들이 전부가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중국이 대립이 심해서 여기 대립의 핵심인 산업이 바로 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자국이나 동맹 사이에서 반도체의 밸류 체인을 다 쥐려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뺏기니까 중국은 자국 내에 다 하려고 그러고 아주 뭐,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중국하고 장사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몸값이 이제 엄청 올라가 있죠, 우리가. 우리 볼 때 제일 넘버원 기관 산업이고, 여기 하나 보시면요, 내가, 요 전에 얘기를 하지 않나? 제가 이 말을 가끔 저 정부 쪽에 있는 분들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이 저 핵폭탄 가지고서는 이제 뭐 야단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두 개만 잘하면은 우리가 핵폭탄 이상에 가진 것 이상으로 우리가 프로텍션이 됩니다. 이게 많이 잘못되면 전 세계 IT가 다 망가지거든. 우리 메모리가 망가지려고 그러면 중국도 와서 프로텍션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로 볼 때는 그 안보 산업이고, 동시에 또 우리 우리 수출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해주는 산업이다. 그게 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다 지금 중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정말 반도체 강국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제일 부족한 게 인력이에요. 인력.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유능한 인재들이 이 분야에 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분야도 해야 되지만은 특히 이 분야에 많이 들어오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 반도체를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는 많이 알면 알수록 할 일이 더 있고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이 라이프타임 커리어로 이 분야를 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보람도 있고 또 부자도 될 수 있는 좋은 분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로 마치고요. 뭐 질문 있고 하면 말씀해 주시죠. 예. 질문 앞에 질문하시죠. 시간을 좀 남겨놨으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제가 예. 한동안은 한국이 예. 대만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의 절대적인 강자였는데, 예. 이제 올해 결산을 하면 뭐 TSMC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을 앞선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경합에서 예. 이겨야 할 또 세대가 우리 맞아요. 학생들일 것 같은데, 팁이나 아니면 배경 같은 거, 예. 전략 같은 거. 반도체에서 1등이 됐다 안 됐다 가지고 1위 1위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 산업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까지 1등은 저 인텔이었죠. 누구도 우리가 인텔을 넘을 거로 생각을 못 했는데, 인텔이 이제 그 CPU를 리드하다가 좀 이제 전략적으로 잘못 짚은 거죠. 거기는 자기네들이 뭐 공정부터 모든 걸 다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인텔이 좀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 파운드리 쪽의 공정 기술이 엄청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의 공정 기술이 인텔의 로직 공정 기술보다 더 앞서가기 시작을 하는 찰나에 AMD라고 이제 인텔의 경쟁인 패블리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TSMC 걸 타면서 성능이 이제 더 좋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텔이 좀 이제 쉐어가 주저앉고, 그 사이에 이제 삼성 반도체가 이제 올라간 거죠. 메모리 가격도 좋아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메모리는 이렇게 좀 사이클이 있잖아요. 가격이 좋을 때 나쁠 때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메모리 사이클 때문에 이제 삼성의 메모리 판가가 내려가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그 사이에 지금 또 TSMC는 파운드리를 제일 잘합니다. 선행 파운드리. 그래서 그게 또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1위가 TSMC가 됐는데 저는 그 삼성이 잘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공정 기술이 있는데 지금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의 35년 더 되죠. 우리가 메모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심에 반도체 산업을 하는 동안에 대만은 파운드리만 했어요. TSMC가 그때. 메모리는 안 하고 거의 파운드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서 오래 한 회사가 쌓아놓은 걸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 공정 좀 한다고 못 찾아가는 거거든. 제가 파운드리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파운드리는 이 공정 기술 외에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 뭐 이런 게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삼성 반도체도 이제 그렇게 집중해서 그 성공을 하기 위한 키들을 하나하나 잘 쌓으면은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요 선행 공정으로 가면은 워낙 그 투자를 많이 뭐 몇십 조씩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몇십 조가 아니라 이제 100조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TSMC 외에는 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한테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성 교수님.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세미나를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학생들이 앞으로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예. 경계하고 그래야 될 세대가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일 어려운 점을 중국은 저희도 뭐 중국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하는데 중국은 경쟁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중국이 이미 반도체에서 많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미국이 중국을 메모리를 눌러주니까 그 중국이 메모리를 눌러주니까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으로부터는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야는 많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AP 아시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AP는 사실 그 후아웨이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이엔드 폰은 자기네 AP를 썼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화웨이를 많이 눌러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삼성 스마트폰이 랭킹 1위가 후아웨이가 될 뻔했어요. 저희가 후아웨이하고 거래를 하니까 알죠. 삼성하고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적절할 때 미국이 이제 이걸 해줬다는 게 있는데, 지금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누르니까 반도체 에코시스템 전체를 자기네들이 해결하겠다 해서 굉장히 그 투자도 많이 하고 긴 안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해결이 안 되면은 강국이 절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일 콕 집어가지고 못하게 지금 누르는 게 하나는 어드밴스드 AI. 어드밴스드 AI는 어드밴스드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가 없으면 결국은 안 되죠. 그래서 그거 누르는 거.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반도체, 이제 선행 테크놀로지죠. 앞선 것들. 그래서 아마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한 10 나노미터까지는 자기네들 할 수 있는 자체 장비까지도 있고 굉장히 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중국과 협력은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계속 찾아봐서 사가지고 가요. 그렇지만 이제 경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좀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는 메모리는 절대 뺏기면 안 된다. 근데 시스템 IC 쪽은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뭐 부딪히면서 우리가 더 잘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내셔널 시큐리티와 직접 연관이 안 되는 것들은 좀 협력하거나 뭐 또 커머셜 되는 거래는 해야 되고 꼭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지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더 잘해 나가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 동안 정말 최고의 연사분들로부터 아주 좋은 강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고 많이 했고
오늘도 그 마무리 강연을 통해서 이제 비전을 심어주신 우리 허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